다들 비켜 서시게. 내가 20냥에 사겠네. 어르신, 만남밥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요. 청취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수신상태 양호입니다. 오늘도 수신상태 양호합니다. 계신 곳까지 잘 들리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여기 쌀 한 말보다 못한 값에 팔려나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덩치는 산만하고 얼굴은 수투성인데다 말 한마디 못하고 바들바들 떨기만 하는 천덕꾸러기. 그런데 말이죠. 이 여인을 보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20냥을 던진 미친 노인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무모한 선택이 어떻게 한 가문의 운명을 바꿨는지 그 기적 같은 시작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후기. 하늘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잔인한 흉년이었죠. 경기도 어느 이름 없는 지방 소도시의 장터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림에 눈이 뒤집혔고 자식까지 내다 파는 비극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었네요. 자, 골라보세요. 김 하나는 황소급입니다. 밭을 갈든 짐을 나르든 소 한 마리 못 큰 거뜬히 해낸다니까요. 장터 한복판, 인력 거강꾼이 밧줄에 묶인 한 여인을 끌고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복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장터 뒷골목에서 주워다 키운 아이라고 하더군요. 말이 좋아 키운 것이지 사실상 구걸과 허들에 일로 평생을 부려먹힌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복순의 체구는 남정네 셋을 합쳐놓은 듯 장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몸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있었죠. 거강꾼은 복순을 마치 물건 다루듯 짐승 취급하며 좌판 위에 세웁니다. 누가 이 뚱녀 좀 사가쇼. 단돈 10냥, 아니 8냥이면 됩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덩치가 크다는 건 그만큼 많이 먹는다는 뜻이니까요. 흉년에 저런 밥대기를 들였다가는 집안 거덜나기 딱 좋다는 비아냥이 쏟아집니다. 에이, 저런 미련한 곰탱이를 어디에 써? 밥값만 해도 집 한 채 날리겠구먼. 복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 없는 인생. 자신은 그저 밥만 축내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툭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흙바닥을 적십니다. 그때였습니다. 시끄러운 인파를 헤치고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그는 이 동네에서 꼬여가는 가문의 전직 선비로 통하는 이판수였습니다. 비록 낙향하여 형편은 예전만 못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호랑이처럼 매서운 양반이었죠. 이판수는 복순의 앞에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복순의 거친 손과 슬픈 눈망울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 아이의 포박을 풀게. 내가 사겠네. 거강꾼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이고, 나으리, 정말입니까? 8냥에 주시겠습니까? 아니, 내 20냥을 주지. 장터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입니다. 20냥이면 흉년에 온 가족이 겨울을 나고도 남을 쌀을 살 수 있는 거금입니다. 노망이 났다는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칼처럼 꽂힙니다. 하지만 이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품에서 꼬깃꼬깃한 쌈지를 꺼내 툭 던집니다. 가자꾸나. 이제 험한 꼴은 면하게 해주마.
진흙 속에 묻힌 옥석은 갈고 닦아야 빛이 나는 법이지. 하지만 집안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이판수가 복순을 데리고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안방마님 박씨와 며느리 오채령의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영감,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쌀독의 곰팡이가 피어가는 마당에 저런 황소만한 년을 들이시다니요. 아버님, 저런 천덕꾸러기를 데려오는데 진정 수문양을 탕진하셨단 말씀입니까? 저희 집안을 아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이판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지팡이로 행랑채 구석방을 가리킬 뿐이었죠. 부인, 채통을 지키시오. 이미 내 식구로 들인 아이여. 너는 오늘부터 저 방을 쓰도록 하거라. 복수는 죄인처럼 어깨를 움츠리며 허겁지겁 방으로 몸을 숨깁니다. 워낙 덩치가 커서 좁은 방문 틀에 몸이 끼어 삐거덕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에 며느리 채령의 눈에는 도끼가 서립니다. 저 돌덩이 같은 년을 어떻게든 쫓아내고야 말겠다는 독한 결심이었죠. 그날 밤 복수는 차가운 구들장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내 식구라는 말. 그 따뜻한 한마디가 가슴 속에 박혀 자꾸만 눈물이 났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감내해야 할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복순의 일과가 시작되었네요. 며느리 채령은 복순을 소처럼 부려먹었습니다. 남정네 둘이 들어야 할 큰 물동이를 복순의 머리에 얹어주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던졌습니다. 이 미련한 곰탱아, 밥값은 해야 할 것 아니냐? 어서 장작이나 더 패우거라. 복순은 입 한끗 하지 않고 묵묵히 도끼를 잡습니다. 복순의 괴력에 아름들이 통나무가 두부 못 썰리듯 갈라집니다. 채령은 그 모습을 보며 내심 놀라지만 칭찬 대신 조롱을 보냅니다. 힘만 세면 뭐해? 머리가 저리 둔해서야 원. 절대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마라. 내 그 더러운 손이 닿으면 음식 맛 다 떨어진다. 복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토록 미움을 받는지. 그녀는 그저 장작 더미 앞이 자신의 자리라 여기며 땀을 흘렸습니다. 몸이 고단해야 배고픔을 잊을 수 있었고, 땀을 흘려야 가슴 속 허기를 조금이나마 메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복순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코와 혀는 귀신보다 예리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풍겨오는 된장 익는 냄새만으로도 그 집에 간수가 덜 빠졌는지, 소금이 과한지를 단번에 맞추는 재주가 있었죠. 장터 국밥집 할머니가 내 손맛은 하늘이 내린 것이다라고 속삭여주던 그 어린 날의 기억이 복순의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사건은 이판수의 생신 이틀 전 벌어졌습니다. 가세를 일으키기 위해 한양의 권세가들과 연결하려던 채령은 이번 생신상을 완벽하게 차려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하게 구한 조기를 손질하다 실수로 쓸개를 터뜨린 겁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째. 조기 국물에서 쓴 내가 진동을 하네. 시어머니께서 아시면 당장 내쫓으실 텐데. 채령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다시 장터에 가기엔 해가 이미 기울었고 흉년이라 조기를 다시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부엌 밖 어둠 속에서 장작을 정리하던 복순의 코끝에 그 비릿하고 쓴 향이 스쳐 지나갑니다. 복순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대로 두면 조기 국은 사람이 못 먹을 물건이 된다는 것을요. 며느리 채령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복순은 홀린 듯 부엌 문고리를 잡습니다. 채령의 경고가 떠올라 몸을 떨었지만 자신을 거두어준 이판수의 생신상을 망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복순이 거대한 몸을 구겨 부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녀의 눈이 번쩍입니다.
솥 안에서는 쓴맛이 가득 밴 조기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소금을 집어드는 대신 구석에 버려진 무자투리와 쌀뜨물을 들고 옵니다. 그 투박한 손가락 끝에서 무가 얇은 꽃잎처럼 썰려 나갑니다. 복수는 아궁이에 남은 잔여를 이용해 육수를 중화시키고 품 속에 간직하던 낡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그것은 장터 뒷골목에서 주워 모아 말려두었던 말린 표고버섯 가루였습니다. 어르신, 맛난 밥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인연, 거기서 뭐 하는 게냐? 문을 박차고 들어온 채령이 복순의 머리채를 휘어잡습니다. 도둑질하려던 것으로 오해한 채령의 매질이 쏟아집니다. 복순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소중한 솥뚜껑을 몸으로 막아섭니다. 행여나 채령의 매질에 솥이 엎어질까봐 자신의 등짝이 터져나가는 고통을 참아냅니다. 무슨 소란이냐, 이 흉년 마당에. 소동을 듣고 이판수와 박씨까지 부엌으로 달려옵니다. 채령은 악을 쓰며 복순을 몰아세웁니다. 어머님, 이 뚱녀 좀 보세요. 몰래 부엌에 들어와 음식을 훔쳐 먹으려다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이 천한 것을 당장 내쫓아야 합니다. 박씨의 빗자루 세례가 복순에게 쏟아지려는 찰나 이판수가 조용히 코를 킁킁거립니다. 분노와 소란 속에서도 은은하게 퍼지는 기가 막힌 향기. 그것은 며느리가 늘 내던 뻔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깊은 산속 샘물처럼 맑은 맛의 향기였습니다. 이판수는 말없이 아궁이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솥을 지키던 복순의 손을 떼어내고 솥뚜껑을 엽니다. 뽀얀 국물 위에 노랗게 잘 익은 조기가 떠 있고 그 위로 꽃잎 같은 무 조각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판수는 국자를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박씨와 채령은 숨을 죽입니다. 이판수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납작 엎드린 복순을 내려다봅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 빗자루에 맞아 터진 입술. 하지만 그 천한 여종의 손끝에서 조선팔도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생명의 맛이 탄생했음을 그는 직감합니다. 내 오늘 20양이 아니라 200양을 줘도 아깝지 않은 보물을 얻었구나. 이판수의 뜬금없는 찬사에 채령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렁이고 복순의 눈에서는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흘바닥으로 쏟아집니다. 과연 이 솥뚜껑 뒤에 숨겨진 복순의 진짜 재능은 이 위기의 집안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 채령의 더 잔인한 질투를 불러오는 불행의 시작이 될까요? 지난 밤의 소동이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깨진 사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복순의 등짝은 빗자루 매질로 붉게 부어올랐네요. 하지만 복순은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평생 밥벌레 소리만 듣던 자신에게 이판수 어르신이 건넨 그 눈빛 때문이었죠. 보물을 얻었다는 그 한마디가 복순의 심장을 방금 지은 밥처럼 뜨겁게 달구어 놓았습니다. 복순이 멍하니 아궁이를 바라보던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늘한 기운과 함께 며느리 채령이 나타납니다. 그녀의 눈빛은 낮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신이 좀 드느냐? 내까짓게 감히 내 부엌에서 요술을 부려 나를 망신주다니. 내 당장 너를 내쫓아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할 수도 있었다. 복수는 바짝 엎드렸습니다. 거대한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리며 머리를 조아렸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가니, 저는 그저 어르신 생신상에 올릴 국이 상할까봐 주제넘게 손을 댔습니다. 채령은
복순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립니다. 질투와 야망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네요. 아버님께서 내 맛에 홀리셨더구나. 그래, 인정하마. 내 손기술이 보통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기억해라. 이 집안의 안주인은 나다. 내가 만든 것은 다 내가 만든 것이고, 내 공은 다 나의 것이다. 알겠느냐? 복수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밥만 얻어먹을 수 있다면 이름도 공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판수는 홀로 앉아 곰방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복순이 손질한 장작들이 정갈하게 쌓여 있었죠. 그때 복순이 조심스레 물동이를 쥐고 지나갑니다. 이판수가 낮은 목소리로 복순을 부릅니다. 복순아, 잠시 이리로 오너라. 복순이 벌벌 떨며 다가오자 이판수는 품 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건넵니다. 그 안에는 귀한 말린 표고버섯과 붉은 새우, 그리고 산에서 갓 캔 더덕 뿌리가 들어 있었네요. 음식은 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 법이다. 너의 마음이 투박하다 하여 그 손끝에서 나오는 맛까지 투박한 것은 아니더구나. 내 안사람과 며느리의 등살이 매서울 게다. 허나 서러워 마라. 설익은 밥솥을 일찍 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법. 아직은 때를 기다려야 하느니라. 복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주머니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자신을 사람으로 봐준 유일한 어른. 복수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 어르신의 밥상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지켜내겠노라고 말이죠. 마을 잔칫날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채령은 동네 양반과 여인들을 초대해 자신의 솜씨를 뽐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재료를 만질수록 겉돌았습니다. 도라지는 쓴맛이 빠지지 않았고 시래기는 질겨서 씹히지도 않았죠. 채령의 이마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이년아, 복순아,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이것 좀 보란 말이다. 복순이 그림자처럼 다가왔습니다. 채령의 눈치를 살피며 투박한 손으로 도라지를 잡았죠. 복순이 굵은 소금으로 도라지를 주무르자 신기하게도 그 독한 쓴맛이 쑥 빠져나갑니다. 질긴 시래기는 쌀뜨물에 담가 은근한 불에 고니 비단결처럼 부드러워졌네요. 복순의 칼질은 춤사위와 같았습니다. 거대한 몸집이 무색할 정도로 섬세한 움직임. 채령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은 평생을 배워도 가질 수 없는 천부적인 감각. 질투라는 독버섯이 채령의 가슴 속에서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됐다. 이제 너는 나가서 장작이나 패라. 손님들이 오시면 절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어머나 며느님, 이 도라지 무침은 어찌 이리 달큰하고 아삭합니까? 시래기 나물은 입안에서 녹아 없어지네요. 이 진사댁 며느리가 조선 최고의 살림꾼이라더니 소문이 헛말이 아니었구먼. 쏟아지는 칭찬에 채령은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음식을 직접 만든 것처럼 말이죠. 별 말씀을요. 그저 정성을 조금 들였을 뿐입니다. 저희 집안의 내림 손맛이지요. 그 시각 복수는 부엌 뒷문 밖 찬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자신의 음식을 칭찬하는 소리들. 복수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평생 비어있던 가슴 한 구석이 채워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복수는 며느리가 내준 식은 보리밥 한 덩이를 소중하게 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칭찬을 들을수록 채령의 불안함은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채령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복순이의 솜씨를 이미 알고 계신 건 아닐까? 전현이 언젠가 내 자리를 차지하려 들지 않을까? 복순아, 너 요즘 아버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느냐? 아버님께서 내게 무언가 따로 주신 것이 있지? 복수는 당황하여 품 안에 비단 주머니를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채령의 손이 더 빨랐죠. 거칠게 주머니를 빼서 든 채령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표고 가루, 새우? 이것은 아버님께서 가장 아끼시던 식재료가 아니냐. 감히 종년 주제의 주인을 홀려 재물을 탐해? 복수는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훔친 것이 아니라고 어르신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채령은 복순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부엌 바닥을 끌고 다녔습니다. 내 인연, 내 재능이 무기라도 되는 줄 알았더냐? 너는 그저 내가 부리는 도구일 뿐이다. 내일 한양에서 귀한 손님이 오신다. 그때까지만 살려두마.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한다면 그날로 내년의 손목을 잘라버릴 것이다. 복수는 칠흑 같은 어둠 속 광에 갇혔습니다. 손목이 잘릴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자신을 믿어준 이판수 어르신에게 누를 끼칠까봐 그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양에서 온다는 그 귀한 손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조선의 운명을 짊어진, 하지만 지금은 위장병으로 죽어가는 세자 이휴리였습니다. 세자는 소문난 미식가이자 동시에 가장 까다로운 입맛의 소유자였습니다. 거짓으로 꾸민 맛은 단번에 알아채는 무서운 분이었죠. 며느리 채령의 가짜 손맛과 복순의 진짜 손맛이 정면으로 충돌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광 밖에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피바람을 암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복수는 차가운 광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투박한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오셨다. 드디어 오셨어. 그래. 이제 옥과 석이 가려질 시간이로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세자 이휴리 당도한 날 밤은 천둥번개가 대지를 때렸습니다. 위장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해온 이훌은 민정시찰 중 급체하여 쓰러졌고 가장 가까운 이판수의 집으로 피신한 상황이었죠. 이판수는 문 밖에서 고개를 숙였고 안쪽 부엌에선 채령이 사색이 된 채 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어째서 이 미음 하나도 제대로 끓여내지 못하는 것이냔 말이다. 채령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없이 직접 끓여낸 미음은 쌀알이 겉돌고 비린내가 났죠. 평소라면 대충 넘겼겠지만 상대는 조선에서 입맛이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세자 이휴리였습니다. 만약 그가 음식을 거부하거나 맛이 없어 병세가 악화된다면 가문 전체가 대역죄로 몰릴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채령은 결국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질투보다 무서운 것은 죽음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어두운 광으로 달려갔습니다. 복순아, 김복순, 당장 일어나거라.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복순이 눈을 떴습니다. 며칠을 굶어 기력이 없었지만 채령의 표정에서 불길한 기운을 읽었죠. 채령은 복순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거라. 그리고 세자 저하를 위한 약선 탐국을 끓여내. 만약 저하께서 수저를 놓으시는 날엔 너뿐만 아니라 나도 아버님도 모두 끝장이다. 알겠느냐? 복수는 영문도 모른 채 부엌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달라졌네요. 매질로 퉁퉁 부은 손이었지만 칼을 잡자 그 손은 마법사의 지팡이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먼저 말린 귤껍질과 생강을 꺼냈습니다.
세자의 위장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함이었죠. 채령이 내놓으려던 기름진 고기는 과감히 치워버렸습니다. 대신 이판수가 주었던 말린 표고와 뿌리, 채소들을 정성껏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밖으로 은은하고도 맑은 향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낸 고기 향이 아니었습니다. 대지의 기운을 품은 흙의 향이자 지친 몸을 위로하는 어머니의 품 같은 향이었죠. 채령은 그 향기에 압도되어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훌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시종들이 가져온 명약도 이름난 의원이 지은 탕약도 소용이 없었죠. 그는 죽음보다 깊은 허기를 느끼면서도 무엇 하나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채령이 쟁반을 들고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저하, 약선 탐국을 올리옵니다. 부디 한 술이라도 뜨시어 기력을 찾으소서. 이훌은 귀찮다는 듯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운 그 향기에 자신도 모르게 눈을 번쩍 떴네요. 맑은 국물 위에 하얀 김이 피어오릅니다. 이훌은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이 맛은 무엇이냐? 쓰지도 않고 그렇다고 달지도 않구나. 그런데 막혔던 기혈이 뚫리는 기분이야. 내 평생 궁궐에서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보았으나 이토록 정직한 맛은 처음이로다. 이훌은 한 그릇을 눈 깜짝할 새 비워냈습니다. 그리고는 채령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죠. 채령은 가슴이 두근거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것이냐? 예, 저하. 소첩이 부족한 솜씨로 저하의 병세를 살피며 끓였사옵니다. 거짓말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운 법입니다. 채령은 이제 자신이 복순의 재능을 온전히 소유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훌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채령의 곱고 매끄러운 손을 보았고 방금 전 부엌 근처를 지나며 보았던 거구의 여인 복순의 그림자를 기억해냈습니다. 이훌은 며칠 더 이곳에 머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채령에게는 기회이자 지옥의 시작이었죠. 그녀는 매일 밤 복순을 부엌으로 불러 음식을 만들게 했습니다. 복순은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음식을 만들었지만 낮에는 다시 광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복순의 손은 물에 불어 터졌고 장작 불길에 그을려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복순은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고 누군가 건강을 회복한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것이죠. 하지만 악인은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폭발합니다. 채령은 세자가 복순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세자가 밤늦게 부엌 쪽을 거니는 모습을 본 채령은 눈이 뒤집혔죠. 전연이 살아있는 한 내 거짓은 탄로 나고 말 거야. 채령이 독이 든 눈빛으로 부엌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뜨겁게 달궈진 인두가 들려 있었네요. 복순아, 내 손맛이 그리 대단하다지? 그 손으로 나를 조롱하고 아버님을 홀렸어. 이제는 세자 저하까지 너를 찾게 하려는 것이냐. 복수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닙니다. 아가님.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입 닥쳐라. 내 손만 없으면 이 맛의 비밀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된다. 채령이 복순의 손을 향해 인두를 휘두르던 그 순간 부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이판수와 함께 차가운 눈빛의 세자 이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인두로 무엇을 하려 했느냐? 내 입을 즐겁게 한 그 귀한 손을 내가 감히 망치려 한 것이냐? 채령은 인두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복순은 구석에서 숨을 죽이며 흐느꼈죠. 이훌은 복순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보았습니다. 상처투성이에
제가 묻은 그 손. 이휼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복순의 눈을 맞췄습니다. 이 맛의 주인이 너였더냐? 스무냥의 팔려와 광에 갇혔으면서도 나를 위해 이토록 따뜻한 국을 끓인 것이 정녕 너란 말이냐? 복순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이휼은 이판수를 돌아보며 엄중하게 명했습니다. 이판수, 내일 아침마당에 가마솥을 걸라. 내 직접 누가 진정한 맛의 주인인지 가려내리라. 만약 거짓으로 나를 기망한 자가 있다면 그 목숨으로 죄를 갚아야 할 것이다. 마을 사람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질 목숨을 건 요리 대결. 햇살을 가진 채령과 묵은 쌀만 남은 복순. 과연 복순은 이 절망적인 차별 속에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마당 한가운데 가마솥 2개가 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벼락에 매달려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네요. 상석에는 세자 이휼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앉아있고 그 옆으로 안색이 창백해진 이판수와 박씨 부인이 보입니다. 며느리 채령의 앞에는 최고급 여주 햅쌀과 은은한 향이 나는 수치, 그리고 엄선된 우물물이 놓였습니다. 반면 복순의 앞에는 누렇게 변색된 묵은 쌀 한 바구니와 금이 간 무쇠솥뿐입니다. 시작하라. 이휼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채령이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햅쌀을 씻는 소리가 마치 옥굿을 굴러가듯 청아하네요. 그녀는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화려한 손놀림을 뽐냅니다. 하지만 복순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저 누런 묵은 쌀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죠. 사람들의 비웃음이 들려옵니다. 저 덩치만 큰 미련한 년이 뭘 알겠어. 애초에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지. 복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장터 뒷골목에서 배고픔에 허덕일 때 누군가 던져준 그 묵은 쌀 한 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요. 그녀에게 이 쌀은 버려진 쓰레기가 아니라 모진 세월을 견뎌온 생명이었습니다. 복순은 쌀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묵은 쌀 특유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 맑은 물에 여러 번 헹구어내면서도 쌀알이 다치지 않게 아기 다루듯 조심스럽네요. 그리고 그녀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부엌 구석에 버려진 숯덩이 하나와 청주 몇 방울, 그리고 이판수가 주었던 표고버섯의 밑동을 솥 안에 넣은 것이죠. 채령의 솥에서는 금세 구수한 햅쌀 밥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코를 킁킁거렸죠. 반면 복순의 솥은 조용했습니다. 깨진 솥틈으로 김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복순은 젖은 행주를 말아 솥 주위를 꽁꽁 싸맸습니다. 자신의 체온까지 솥에 전달하려는 듯 그녀는 뜨거운 열기 앞에서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휼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먼저 채령의 솥뚜껑이 열렸습니다. 오, 사람들의 탄성이 터집니다. 하얀 눈꽃처럼 탐스러운 쌀밥이 윤기를 자르르 흘리고 있었네요. 이휼이 한 수저 들어 맛을 봅니다. 채령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집니다. 훌륭하구나. 쌀의 단맛이 극대화되었고 식감이 아주 고르다. 이휼의 칭찬에 채령은 복순을 비웃으며 고개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이제 복순의 차례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결과가 뻔하다는 듯 혀를 찼죠. 복순이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솥뚜껑을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솥뚜껑이 열리는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묵은 쌀의 쾌쾌한 냄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산속의 흙내음과 은은한 단향이 섞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귀한 향기가 진동했네요. 솥 안에는 묵은 쌀이라고 믿기 힘든
투명하고 영롱한 빛깔의 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순이 넣었던 숯과 표고, 밑동이 쌀알 하나하나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이죠. 이훌이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을 입에 넣은 그의 눈이 커집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밥을 씹어 넘길 뿐이었죠. 이것은 밥이 아니다. 이것은 위로로구나. 재령의 밥은 화려하고 맛이 좋다. 하지만 거기엔 먹는 이에 대한 배려가 없다. 오직 자신의 솜씨를 뽐내려는 오만함 뿐이지. 하지만 이 밥은 다르다. 속이 불편한 나를 위해 쌀에 거친 면을 다독이고 묵은 세월의 하늘 맛으로 승화시켰구나. 이 밥 한 그릇에 내막혔던 가슴이 뚫리는 기분이다. 이훌은 채령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감히 주인의 재능을 가로채고 그를 죽이려 인두까지 휘둘렀으니 내가 어찌 이 가문의 안주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채령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그녀를 끌고 나갑니다. 화려했던 며느리의 위세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네요. 박씨 부인 또한 자신의 무지를 탓하며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복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옥죄던 긴장이 풀린 듯 다리 후들거렸죠. 그때 이판수가 다가와 복순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복순아, 고생 많았다. 내가 이 집안의 명예를 살리고 나를 살렸구나. 스무냥에 널 사온 것이 아니라 내가 스무냥의 구원을 얻었어. 이판수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집니다. 복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인정과 존중에 목매어 울었습니다. 덩치 큰 여인이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에 담벼락 너머에서 욕하던 사람들도 숙연해졌네요. 이훌은 복순에게 다가가 자신의 허리춤에 있던 작은 호패를 건넸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 복순이 아니라 만인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대복다포이라 불려야 마땅하다. 내 손맛은 이 좁은 마당에 갇혀 있기엔 너무나 귀하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겠느냐? 복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갈라진 땅에 드디어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네요. 비에 젖은 흙냄새가 복순의 코끝을 간지럽힙니다. 길바닥에 버려졌던 돌덩이가 마침내 찬란한 옥석이 되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갈등은 봉합되었고 상처 입은 관계들은 눈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복순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복순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대신 누군가를 배불리 먹이고 살리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네요.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수라간에는 김복순이라는 이름 대신 정오품 상궁 김씨라는 위엄 있는 칭호가 따라붙습니다. 그녀의 지휘 아래 수십 명의 무수리와 각색 주방 상궁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복순의 몸집은 예전처럼 거대했지만 이제 그것은 미련함이 아닌 범접할 수 없는 품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세자에서 왕이 된 이훌의 수라를 책임지며 조선의 입맛을 새로 쓰고 있었네요. 하지만 그녀의 수라가는 여느 상궁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복수는 버려지는 채소 껍질 하나, 생선 대가리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모아 깊은 육수를 우려냈고 그 국물로 궁궐밖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구휼 음식을 만들었죠. 상궁마마, 어찌하여 이런 잡동사니까지 챙기시옵니까? 궁의 품격에 맞지 않사옵니다. 어린 나인들의 물음에 복수는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맛에는 귀천이 없단다. 껍질에 거친 맛이 국물을 깊게 하고 버려진 뿌리가 몸을 보하는 법이지. 사람도 이와 같아서
버려진 존재란 없느니라. 왕이 된 이훌은 여전히 위장이 약할 때면 복순의 죽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진상품보다 복순이 끓여낸 소박한 미음 한 그릇이 그에게는 유일한 안식이었으니까요. 김상궁, 그대의 손맛 덕에 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이제 그만 쉬고 싶지는 않으냐? 복순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 소인은 평생 밥 짓는 냄새를 맡으며 살고 싶사옵니다. 그것이 소인을 사람으로 만들어준 스문양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사옵니다. 하지만 복순에게도 가슴 한구석에 남은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거두어 주었던 이판수 어르신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복순은 이훌에게 청하여 잠시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합니다. 고향집 대문을 들어서는 복순의 눈에 이슬이 맺힙니다. 그곳에는 어느덧 백발이 성성해진 안방마님 박씨가 홀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채령이 유배를 떠나고 집안이 기울자 박씨는 비로소 자신이 저질렀던 모진 말들을 후회하며 살고 있었네요. 복순은 말없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예전 그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걸었습니다. 10년 전 그토록 무시당하면서도 지켜냈던 그 자리였습니다. 박씨는 부엌에서 나는 냄새에 홀린 듯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솥 앞에 서 있는 거구의 여인을 보고 털썩 주저앉습니다. 복순이냐? 정녕 내가 복순이란 말이냐? 복순은 대답 대신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어놓았습니다. 박씨가 그토록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무나물이었습니다. 마님, 진지 잡수셔요. 속이 따뜻해야 잠도 잘 오시는 법입니다. 박씨는 밥을 한술 뜨기도 전에 복순의 손을 잡고 대성통곡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눈이 멀어. 옥을 돌이라 불렀어. 이 못난 할미를 용서해다오. 복순은 박씨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닌 기나긴 세월을 건너온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한흐이 정치잉으로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네요. 복순은 어르신의 묘 앞에 자신이 직접 지은 첫 쌀밥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달고 다른 비단 주머니를 꺼냈죠. 10년 전 이판수가 건네주었던 그녀의 인생을 바꾼 그 주머니였습니다. 어르신, 소인 왔습니다. 이제는 배고픈 이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던져주신 스문양이 수천 명의 목숨을 살리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복순의 옷자락을 스칩니다. 마치 이판수가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장하다, 복순하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네요. 세월이 더 흘러 이제 복순은 나이가 들어 눈을 감을 준비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비법이 담긴 요리 일지를 수제자에게 건넵니다. 거기엔 화려한 요리법 대신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불보다 강한 것은 기다림이고 소금보다 귀한 것은 진심이다. 굶주린 이의 가슴을 채우지 못하는 음식은 그저 배설물일 뿐이니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복순은 평온한 얼굴로 의자에 기대어 마지막 숨을 내뱉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평생 칼질과 불길에 대어 거칠고 투박했지만 세상 그 어느 보석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덩이처럼 버려졌던 한 여인이 세상을 먹여 살리는 큰 복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안에 숨겨진 가치를 알아봐 준 스문양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은 묵직한 진심뿐이었죠.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옥석이 잠들고 있습니까? 혹시 스스로를 묵은 쌀이라 여기며 낙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기억하십시오. 가장 진한 향기는 가장 오래 묵은 것에서 나오고, 가장 따뜻한 밥은 가장 뜨거운 불길을 견뎌낸 솥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신 상태에 양호합니다. 괴신고까지 잘 전달되었나요? 잘 전달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 하루를 공유해주세요.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